네, 오늘도 세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드 이코노미 시간이고요.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ISL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의 이정환 교수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이재명 정부에서 나온 인선부터 간략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공정거래위원장까지 나왔는데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교수님? 근데 뭐 그 금융위원장이 뭐 기재부 차관에서 오신 분이라 뭐 충분히 뭐 예측 가능한 사실 예전은 재경부여서 같이 있었던 부서기도 하고요. 그게 뭐 크게 뭐 이제 사실은 뭐 공무원이 가서 공무원이 하신다는 입장에서는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보고 이억원 차관이시죠. 이억원 차관이시죠. 근데 이제 전임도 사실은 그러니까 기재부 차관하시다가 이제 금융위원장으로 오셨던 거 케이스라서 이제 공무원 입장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고 그다음에 예전에 이게 같이 어차피 업무를 했던 분, 그러니까 이제 기획재정부랑 금융위가 쪼개지기 전에 그래서는 같이 일했던 부분이라 뭐 큰 문제는 없는데 금감 원장님은 조금 뭐 이게 약간 이슈가 될 수는 있을 것 같다. 이찬진 변호사.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의 복심을 전달하기 가장 좋지만 사실 이제 이게 아무래도 변호사시고 금융 쪽에서 좀 더 금융에 좀 가까우신 분이라 이런 분이 왔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많이 했는데 지난번에 그러니까 두 번 연속 이렇게 되니까 조금 너무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감독만 하는 이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좀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인이 될 수도 있고 법조인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또 법조인이 되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금융업권에서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수원 동기가 계속 이렇게 발작되는 것도 썩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거기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전임 금감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검사 출신이었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 괜찮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일단 하는 걸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공정거래위원장은 누굽니까?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님이 오셨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 이제 분배와 공정 쪽에 이제 하신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 일단은 그 전에 이제 무엇을 전공하셨냐면 산업조직, 경제정책, 시장규제 뭐 이런 쪽들을 전공하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OECD 경제위원회라든지 KDI에서 연구하고 이제 자문 이런 것들을 하셨던 분인데 아무래도 뭐 그 공정한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뭐 스타트업에 대한 어떤 활동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소비자 보호 이런 것까지 아우르기 때문에 나름대로 뭐 평은 그렇게 좀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공정이니까요. 그렇죠. 공정에서 한 역할이랑은 맞아떨어지는 인사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본격적인 세계 경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소장님 증권사에 계셨잖아요. 대통령이 증권사 애널리스트나 이코노미스트 저격하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급이 아니죠. 급이 아니죠.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트럼프가 골드만삭스의 엘시팽 경제 이코노미스트를 저격을 했습니다. 왜 저격을 한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그러니까 이제 관세에 대한 해석을 문제죠. 관세 정가가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뭐 환율 같은 것도 뭐 외국의 물가가 오르면 환율이 어떻게 정가가 되는 게 정가 패스스루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이 정가가 어떻게 되는데 이제 이 보고서가 나온 게 정가가 상당할 거. 지금 한 22% 정도 됐고 앞으로는 한 3분의 2 정도 정가가 된다. 정가가 된다는 이야기는 큰 틀에서 어떤 이야기냐면 기업들이 가격을 올린다는 이야기거든요. 기업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부담하면서 순이익을 줄이고 올리지 않는 방안이 하나고 100% 그러니까 관세 오른 것만큼 그 가격을 그러니까 원가 인상분만큼 가격 올리는 방안들이 있는데 뭐 각자 뭐 산업마다 이게 올릴 수 있는 분야 없는 분야 막 다르긴 한데 이게 뭐 지금 뭐 67%까지 오를 거라고 이제 관세 정책을 비판하는 논조를 가지다 보니까 좀 뭐 우리가 미국은 절대 안 그러니까 우리의 관세 정책은 이념적으로 그럴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좀 뭐라고 이게 좀 급이 안 맞긴 한데 소장님 말씀처럼 이 정책에 대한 이야기고 다들 약한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특히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단기 예측은 또 잘한다라고 많이 평가들이 있어갖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뭐 이쪽이 더 상식적인 분석이니까 답변이죠. 아니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상식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코노미스트라든지 애널리스트 분들 우리가 원래 평상시에는 그분들의 쓴소리를 좀 많이 듣고 싶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들어야죠. 나름대로 네. 뭐 우리가 낙관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좀 객관적인 쓴소리, 뭐든지 경제는 낙관적이다라고 기업의 전망도 낙관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때 뭐 이런 부분들은 좋다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뭐 시장의 극단적인 표현으로 뭐 매기 같은 역할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얘기를 함으로써 또 나쁜 길로 빠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예. 또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정책의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자기 자신의 뜻과 다르다라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이제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급이 안 맞는 건 당연한 뭐 수순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쓴소리 하시는 분들을 공격하게 된다라면 결국 누구 얘기를 듣겠습니까? 물론 이분 얘기가 물론 이분 같은 이제 CNBC에 나오고 방송에서 출연하고 여러 가지 뭐 나름대로의 영향력이 있다 하더라도 듣기 싫은 소리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되는데 본인의 어떤 그게 뭐 너무 약하게 좀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듣기 싫은 소리가 있으면 흘려보낼 게 아니라 반영을 해야죠 정책에다가. 그러니까 반영을 하든 아니 뭐 꼭 반영을 못한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어떻게 건전한 어떤 뭐 대화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무조건 뭐 저 사람을 뭐 잘라라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조금 좀 문제가 있는 상황이죠. 뭐 통계가 마음에 안 든다고 통계 국장까지 잘라버리는 분이니까. 네. 뭐 이분께서는 그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이게 보면서 골드만 CEO가 취미가 DJ인데 때려치고 DJ나 해라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본인부터 정치를 그만두고 부동산 사업이나 계속하는 게 세계 경제를 위해서 좋은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이상해요. 아무튼 자 그런데 최근에 나온 CPI 결과를 보니까 우려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뭐 세부적인 내용은 좀 불안하긴 했지만 우려보다는 헤드라인은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나온 겁니까? 뭐 사실 이제 6월 달에 약간 CPI가 반등을 하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반등을 하면서 물가상 관세가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조금 생겼고요. 그런 것들이 사실 연준에서 걱정을 많이 한 분야 중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번은 그러니까 소비자 근원은 사실 예측하고 동일하게 나왔는데 그냥 일반 소비자 물가 지수는 2.7%로서 약간 예측보다 낮게 나오면서 관세 효과가 좀 덜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은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관세 본격화되는 것이 사실 이제 8월 달부터의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반도체 관세, 자동차 관세, 뭐 채권 관세 이 다수의 관세, 그러니까 지금 바이오 관세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나올 거라 결국은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골드만삭스 보고서에 반영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뭐 어떻게 보자면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이 뭐 맞긴 맞다. 근데 이제 이게 왜 안 나오느냐 이런 것들이 좀 의문이긴 한데 사실은 뭐 물가라든가 이제 에너지 가격 중요한 뭐 요소고 이제 주택 가격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요소긴 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생각보다는 덜한 움직임을 보여준 것 같다라는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소비재는 거의 다들 분명히 오를 거라고 생각을 왜냐하면 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런 데 오를 수밖에 없죠. 옷, 신발, 가방 이런 것들은 거의 반드시 오를 거라고 많이 추론들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지금 금리 쪽이 아니라 물가 쪽에는 불안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뉴욕 증시가 이렇게까지 환영을 하고 환호를 할 이런 상황은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제 시장이 바라보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저녁 11시에 배가 고프면 야식을 먹게 되죠. 그런데 야식을 먹으면 살이 찌는 건 당연한데 배 나오죠. 배 나오는 건데 지금 당장 배고픔을 잊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동안에 이제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데 우리가 이제 그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때로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고 때로는 부정적인 신호를 보고 금리 인하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뉴욕 증시가 바라고 있는 것은 상당 기간 동안 금리를 인하하지 않았었던 부분들이 있고 트럼프 관세와 관련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내성이 좀 생겼다라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 살찐 거에 대해서 그렇게 특별히 신경 쓰지는 않는 거죠. 오히려 지금 당장은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그러한 시그널 이런 것들을 시장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를 읽어내는 것도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것이 동일하게 작용되는 게 아니라 지금은 금리 인하에 포커스가 맞춰 있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입에 단 선물이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사실 트럼프가 친러라는 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친중인지는 몰랐어요. 중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네요. 이번에 또 90일 관세 유예에 합의를 했다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 담겨 있습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전반적으로는 다 비밀이니까 기밀을 전반적으로는 기밀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이제 근본적으로 협상이라는 게 중간에 뭘 발표하기는 되게 어렵다. 마지막에 파이널라이즈 되기 전까지는 이게 조건이기 때문에 그냥 발견되는 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트럼프 대통령이 대두 같은 것들을 언급하면서 뭐 농산물 이렇게 중국의 농산물 수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는 이런 상황들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두 같은 경우는 사료로 쓰이죠. 사료로 쓰인다는 것들은 중국인들이 아무래도 돼지고기 같은 것들, 소고기 같은 막 이게 흔히 말해서 이제 식료품 중에 그런 육고기, 육가공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미국산 대두를 좀 수입해서 지금도 수입하고 있는데 물론 좀 더 수입 같은 거 늘려라라는 입장인 것 같긴 하다. 대두는 뭐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 또 보조금이 많이 나오는 미국 내에서도 대두, 뭐 그다음에 밀 이런 것들은 좀 보조금이 많이 나오는 산업들이고 이게 농업 기업들하고 많이 또 연결된 분야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그런 얘기 정도가 나오지 않느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 이렇게 유화하느냐가 사실 질문이셨을 텐데. 아니 딱히 그건 아닙니다. 네, 근데 뭐 중국이 가진 게 있어서 그렇죠. 중국이 히토리가 있으니까 일단 히토리 있고 그다음에 최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좀 무거운 히토류들인데 무거운 히토류는 진짜 다 많이 다 갖고 있어가지고 뭐 그런 차원에서는 사실 미국의 목줄 아닌 목줄을 짚고 있는 이런 상황이 서로 목줄을 쥐고 있는 상황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이기에는 친중, 친러, 반동맹 이런 트럼프의 구도가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에 또 90일 연장을 했고요. 말씀을 들어보면은 앞으로도 이렇게 대규모 관세를 하거나 압박을 하는 건 쉬운 구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계속 연장마다 이미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이제 중국과의 협상이 다른 나라와 협상과는 좀 다른 구도로 좀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주지에 사실 다 아시다시피 4천억 달러가 5,500억 달러로 늘어났고 EU 같은 경우도 6천억 달러 이제 부분들이 있고 여기에 LNG 수입까지 이제 들어간 부분들도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2천억 달러에다 그나마 마스카 프로젝트로 3,500억 달러로 좀 막아낸 그런 부분들이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뭔가를 좀 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이 돈을 줄 수 없는 국가들 같은 경우는 미국산 제품들을 수입을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중국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교수님 말씀하신 히토리라든지 아니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제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그래? 그럼 우리는 그러니까 뭘 주고 받고가 아니라 니네가 이걸 하면 우리도 이걸 안 줄 거야. 니네가 우리를 막으면 우리는 이거 막을 거야. 뭐 이런 식의 어떤 전혀 다른 방식의 협상인 것 같아요. 따라서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 무조건 관세를 100% 넘게 부과했다가 그나마 지금 다시 낮춰놓은 상태인데 이걸 가지고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칼을 빼들었는데 정말 두부라도 잘라야 되는 거죠. 우리 속담에 그런 거 있죠. 무라도 잘라야 된다라는 것처럼 무라도 잘라야 되는데 그냥 칼을 집어넣지 하니 개면치 없고 안 그러면 히토리를 못 받으면 이수저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잘 물러서시면서 이렇게 좀 나름대로 지금 당장은 또 나중에 또 무야무야 된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우리가 그 정치인들의 특성이잖아요. 결정 내리기 어려운 거는 다음에. 그렇죠. 그런 부분들로서 저는 좀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과정에서 또 해괴하고 기괴하고 희한한 일이 또 하나 벌어졌습니다. 이 표현은 저희 작가님이 써준 표현이기도 합니다. AI 반도체 이 분야가 있는데 엔비디아가 중국에 계속 팔게 해달라 요구를 해왔었잖아요. 미국에서 막아왔다가 다시 풀어줬는데 조건이 있더라고요. 매출의 15%는 정부에 내라.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이게? 일단은 역관세죠. 우리 나갈 때 세금 내는 아주 특이한 제도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원래는 수입할 때 받는 건데 후출하러 나가려 그러면 돈을 내라라는 굉장히 특이한 제도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좀 요구했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일부. 그러니까 중국 요구하는데 또 그냥 칩을 들어주기엔 좀 모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중국 AI 발전해야 되는데 지금 고성능 칩에 대해서 한 건 아니고 그 저성능 H20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수출을 해주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건 원래 기존에도 했습니다. 기존에 했는데 하지 말라 그랬다가 다시 이제 약간 풀어준 이런 양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주 기괴하죠. 세금을 나갈 때 약간 물론 이제 통산을 하지만 나갈 때 세금을 내라는 거랑 거의 동일한 거라서 국세 수입을 늘리려나라는 생각도 있지만 굉장히 그러니까 물론 통산해서 하긴 하겠지만 굉장히 좀 특이한 제도긴 하다. 이게 기업이 세금을 이렇게 걷어간다. 그 수익이가 아까 양도세 이런 것들 수익이 났을 때 걷어가는 게 세금인데 매출로 15% 걷는 거는 사실 부가세라든 좀 특이한 세금입니다. 관세 개념 역관세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용어가 없습니다. 이런 일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게 아니라 처음 아니에요? 제가 이거를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것들을 사례를 찾아보니까 당연히 안 나오죠. 그래서 인공지능에게 물어봤어요.
인공지능에 몇 개 예. 인공지능에 물어보니까 인공지능도 기존에 사례가 있어야 추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추론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그 질문 의도가 네. 세수 확대에 있다라면 나름대로 신빙성은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이게 뭐 법적인 위반이나 이런 예. 것들은 좀 모호하다. 결국 예. 이제 답변을 흐리더라고요, 얘네들도.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례가 없다 보니까 인공지능도 추론을 못 하더라고요. 머신러닝 자체가 안 되는 예. 역관세라는 말 자체는 있습니다. 역관세라는 말은 있는데 이런 뜻으로 쓰는 말은 아니고요. 오늘 또 새로운 신조어를 트럼프가 하나 만들어낸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굉장히 좀 복잡한 이런 상황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인텔 문제도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트럼프가 지금 인텔에 대해서 리프탄 CEO를 두고 이 중국이랑 연관돼 있다. 회사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제 앞서도 뭐 이코노미스트한테 뭐 회사를 떠나라라고 예. 얘기하고 뭐 이 기업 CEO한테 이제 떠나라라고 했는데 떠나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그럼 있느냐라는 없죠. 예, 권한이. 근데 이제 이 권한이 나름대로 미국 정부는 있다라고 본 겁니다. 바이든 그래요? 행정부 때 예. 그 보조금을 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조금 중에 80억 달러를 인텔이 받아갔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UM이 그걸 못 받았지만 인텔이 가장 많이 받았죠. 특히 이제 인텔이 받았다라는 것은 국가의 그 방산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만들어냈다라는 이유로 인텔이 받았기 때문에 네네네. 정부가 돈을 줬으니까 우리는 지분이 있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니네가 중국 정부와 어떤 뭐 모종의 일을 네네네. 하니까 안 된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죠. 굉장히 억지스럽긴 하지만은 논리가 없는 건 아니네요. 논리가 예. 나름대로 논리를 찾아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내에서 어떤 그 비판이 나오냐면 이거는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가 중국을 따라가는 국가자본주의를 가는 거 아니냐. 네. 뭐 CEO도 바꿔치우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아주 중국식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뭐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나름대로 인텔 CEO를 무조건 나가라가 아니라 우리가 돈을 줬으니 정부 돈이 들어갔으니 정부가 할 말은 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찾아낸 것 같습니다. 확실히 트럼프의 성향을 보면은 민주주의 지도자보다는 권위주의나 약간 파시스트나 이런 쪽에 좀 더 가깝긴 한 것 같아요. TSMC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TSMC가 미국에 3천억 달러 투자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대만 쪽에서는 이거 가짜뉴스다. 반발하다가 사과를 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아 진짜 뭔가 무슨 일입니까 그것도. 뭐 이게 트럼프는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TSMC가 애리조나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시설을 건설할 거다. 이 규모가 3천억 달러 규모의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거주의 대만 경제부 장관이 거짓말이다 라고 했는데 긴급 성명 이거 좀 논란이 일어났겠죠. 미국 대통령이 한 말에 대해서 가짜뉴스라고 하겠죠. 그렇죠. 예, 가짜 페이크 뉴스라고 이렇게 지금 뭐 우리나라도 페이크 뉴스 없애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페이크 뉴스라고 이야기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문제가 돼서 대만 경제부에서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질문의 배경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을 구체적으로 논평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했고 TSMC는 뭐 대미 투자할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미국 입장에 당연히 TSMC가 들어오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반도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뭐 대만하고 사실은 중국은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대만 내에서도 이제 중국과 합치자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약간의 리스크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일본으로 공장을 옮긴다든지 미국 내로 공장을 옮긴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것은 뭐 TSMC에 계속 요구를 할 거고 대만 아직 그 협상 안 끝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대만에도 계속 뭐 요구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대만이 대만한테 뭐 내줄게 사실 없죠. 대만이 조선업을 하는 게 아니니까요. 반도체밖에 없죠. 반도체로 내놔야 되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뭐 추론은 협상 과정 속의 일인데 대만하고 한국은 또 그러니까 조선 방산 같은 게 좀 다른데 이쪽은 또 원하는 게 다를 수는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삼성전자랑 하이닉스한테는 굉장히 좀 위험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뭐냐면 TSMC가 이제 공장 확장을 지금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지금 뭐 풀캐파로 이제 돌아간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과거 같으면 이제 대만 내에서 공장을 이제 확장을 하는데 그게 이제 그 글로벌 분산 과정에서 일본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일본은 또 지진지대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반도체 공장에 들어가기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미국이 우리한테 오면 여러 가지 뭐 반도체 뭐 관세 부과를 안 한다. 뭐 이런 거 오면 TSMC 입장에서는 땡큐죠. 우리가 가뜩이나마 미국 수요도 많은 상태에서 공장을 증설해야 되는 입장에서 본다라면 더군다나 여기를 감으로써 우리가 얻는 이득이 있으면 그렇지 않아도 해야 되는데 이득까지 있으면 땡큐죠. 근데 우리는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풀캐파로 돌아가는 부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 TSMC가 미국에서 장악을 해버리게 된다라면 우리 입지는 더욱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네네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대만발 이건 이슈가 끝난 건 아닌데 우리 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긴장도를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필요한 게 있을 때는 보통 어떤 입점 회사 같은 게 원할 때는 우리 회사로 좀 와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지 너 안 오면 죽어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지 않나요? 근데 지금은 그게 네. 글로벌 스탠다드일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뉴노멀의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IS의 경제연구소 차영수 소장님, 한양대학교 이정환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부에서 다시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LG 맞죠? 경제가 그렇게 좋다며?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한양대학교 이정환 교수, IS의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2부에서도 함께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미국으로 가보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상호 관세는 시간이 지나면 얼음 조각처럼 녹아내려야 할 존재다. 저희 시인 납셨네라는 평가도 하나 있었는데 아무튼 이 발언을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걸 길게 끌고 간다라는 것은 미국 내에 있어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겠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던데. 근데 모르겠죠. 아무래도 뭐 나중에 중간 선거라든지 예, 예. 나중에 또 이제 뭐 공화당 내에서도 또 반발이 또 심해질 수도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선거를 앞두고 지금 상태야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싶은 대로 나름대로 또 미국 내 지지율도 아직까지는 좀 견조한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하고 더군다나 미국민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소비자 물가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내가 피부로 느끼지는 않고 있는 재고 효과라든지 일시적으로 기업체들이 이 관세 효과를 바라보면서 나름대로 감내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네. 거지. 하반기 때 만약에 이런 관세 부과가 본격화되면서 특히 이제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가 90일 계속 90일씩 위해가 되면서 내려오지 않는다라면 이거는 민심 폭발할 수도 있는 문제가 되겠죠. 따라서 네네네. 결국은 빨리 이거는 니네가 우리 그 미국에 와서 공장을 짓고 물건을 만들면 관세 낮춰줄 거다. 이런 것들에 대한 우회적인 표현이 아니겠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이야기일 수 네.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트럼프가 자꾸 이렇게 엇나갈 수 있는 것도 미국 내에서 지지율이 그래도 30% 후반대로 뭐 꾸준히 나와주니까 이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건 언제나 그렇지만은 유권자들의 어떤 문제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렇게 미국이 폭주를 하면서 동변상련처지에 모인 국가들끼리 뭉치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저희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정부가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CPTPP, 저는 이거 줄임말이 더 어렵더라고요. CPTPP 가입을 긍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뭐 어떤 겁니까? 뭐 기본적으로 다자간 자유무역 협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예. 보통 이제 FTA 같은 경우는 미국과 한국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그런 양자간. 양자간이요. 바이레터럴 어그리먼트라고 해서 이제 양자간에 각국이 합의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다자간에 그러니까 모든 이 가입국들이 같이 이제 기준을 가지고 낮추자. 그러니까 무역 장벽을 낮추고 경제적 이익을 동반하자라는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자라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사실 여기는 미국이 없습니다. 트럼프가 싫어할 내용도 다 들어가 있네요. 뭐. CPTPP는 미국이 일단 참여하지 않았고 이거 가입에 대해서도 사실 예전부터 미국 가입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해서 2010년대도 논쟁이 있었던 그런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뭐 일본하고 뭐 영국도 사실 가입을 했는데 예. 이런 그 아시아 호주 뭐 이런 나라들이 이제 교역을 자유롭게 하자라는 교역을 자유롭게 하자라는 그런 이슈는 있다. 근데 이제 다만 교역이 자유로워지면은 다자유로워지죠. 그러니까 FTA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뭐랄까 그 여지가 있죠. FTA 그러니까 얘와 나의 문제니까 우리 둘이 합의를 하면 되는데 우리의 문제니까 뭐 농산물 같은 경우 좀 막아달라. 뭐 이런 약간의 뭐 FTA이긴 하지만 우리 농업이 이러니까 뭐 다른 뭐 이거 좀 막아달라 서로 막아달라고 어그리먼트가 가능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품에 대해서 무역을 푼다는 이런 것도 좋다라고 하면은 서로 합의가 가능한데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회원이 가입하면은 조금 자동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하고 보통 뭐 밖에 평가는 CPTPP 가입이 FTA보다는 좀 기준이 높다라고 그러니까 자유무역에 대해 기준이 높다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나라 특히 농산물 이런 데도 좀 문제가 되는데 이거를 쉽게 가입할 수가 있느냐 뭐 일본과 협력하는 것이 또 가능하냐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미국이 관세를 붙이고 다른 나라끼리 협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이 CPTPP 가입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일본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조만간 미국으로 출국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앞서서 일본 먼저 방문을 하기로 했다고 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보다 일본을 먼저 가는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던데 이거는 어떤 의미로 해석해 보면 될까요?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큰 이제 25일 거사를 앞둔 상태에서 벌써 일본 총리랑 두 번째 만남이에요. 캐나다에서 한번 만났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셔틀 외교를 복원하자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일환이다라고 대통령실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 또 이제 일본과 미국은 다 실무 방문이에요. 국빈 방문이고 뭐 행사라는 게 아니라 회의를 하러 가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최종 도장을 꽝꽝꽝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가 지금 애매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도장 찍으러 가는 입장에서 일본의 어떤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일환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앞서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동병상련에 있는 국가들끼리 뭉치는 과거 영국과 프랑스도 그렇게 싸우다가 2차 세계대전이 터지니까 바로 이제 뭉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제 공동에 이제 우리가 좀 대응을 해야 되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의사타진이라든지 또 교수님 말씀하신 CPTPP 같은 경우도 이제 일본이 주도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같이 이 부분에 대한 또 대응 방안도 모색할 수 있는지 혹시 뭐 농산물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공동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뭐 그냥 과거 기존 관례라면 당연히 미국 갔다가 오시는 길에 일본을 들렀어야 되겠죠. 그렇겠죠. 그랬어야 되는데 지금 일본 들렀다 가는 것은 그러한 기존의 관례를 무시하고 어떻게 보면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나보다 일본을 먼저 만나? 라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오히려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을 모색하는 방안이 더 중요한 것으로 대통령실에서는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니겠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 일본도 그래요. 과거에 이렇게 강제 합병이라는 멍청한 짓을 하지 않았으면은 지금쯤 얼마나 좋은 파트너가 돼 있겠어요. 감정 부딪히지 않고 중국과도 맞설 수 있는 파트너가 돼 있었을 텐데 과거의 잘못된 선택을 제대로 청산하지 않으면서 이런 문제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적의 적은 친구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은 꼭 그렇지만도 않잖아요. 적의 적이지만은 친구가 될 수 없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중국, 인도 이런 측면을 봤을 때는 우리랑도 가깝고 지금은 협력할 필요성도 분명히 있고 해야 되지만 또 미국의 눈치도 보이고 이런 측면들이 있잖아요. 이런 브릭스와의 관계는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근데 뭐 사실은 인도는 문제 안 되는 거 같고 인도는 아니죠. 러시아도 문제 안 되는 것 같고 브라질은 전적으로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친구 살린다고 관계 나빠진 거기 때문에 좀 리그가 다른 것 같아요. 러시아는 전쟁 중이니까 좀 다른 이야기고 중국과의 관계가 사실 아니 뭐 인도야 당연히 이제 교류 활발하게 지금 LG라든지 가전제품 인도에 가서 많이 판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올 정도로 뭐 자동차도 판다라고 나올 정도로 인도는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우호적으로 돼야 되는 시장이고 뭐 사실 인도와 미국과의 관계가 그렇게 나쁠 필요도 없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러시아에서 원유 안 사고 이러면은 뭐 전쟁만 끝나면 사실 나빠질 이유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이런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중국과 미국은 라이벌리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다. 러시아도 사실은 전쟁 끝나면 우리나라 이제 뭐 다시 가서 사실 현대차 공장도 올해 말이면 이제 임차줬던 게 그가 사실은 다른 데서 운영하라고 했는데 그게 끝난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전쟁이 빨리 끝나면서 사실 이제 협력을 해야 되고 다만 중국은 미국이 견제를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중국과 어떻게 보면은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 뭐 상황들이다라는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여기 레버리지 삼아서 뭐 하다가 또 관세 올라가고 뭐 이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어서 뭐 서로 친하게 지금 같이 그런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경제적인 건 못해도 문화적인 거는 오픈시켜놔라. 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시 경제적인 거는 눈치 보이니까 문화적으로 지금 관광객 비자 같은 거 다 빼주고 있는데 그런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정책이니까 문화 우호에 대해서는 이게 경제적인 이슈가 아니어서 사실 뭐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서로 관계가 나빠지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경제는 협력 관계가 좀 어렵다고 할지라도 문화 쪽, 관광 쪽 이런 것들을 서로 교류를 많이 하면서
우호관계를 쌓아놔야 사실은 뭐 큰 문제가 안 생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중국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소국은 힘들고 서러워요. 예전에 우리 과거사를 봐도 원명이 교체할 때는 이 시대에 잘 올라타가지고 조선을 건국할 수 있었고 명청이 바뀔 때에는 여기서 이게 좀 잘 못하다 보니까 많이 두들겨 맞았고 어떻게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자, 끝으로 가벼운 이야기 하나 해보도록 하죠. 너무 무거운 이야기만 해서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서 가벼운 이야기. 롯데리아가 미국에 진출했다는데 이거 사진 보니까 줄을 엄청 섰더라고요. 보였습니까? 예, 사진 봤습니다. 뭐 우산 쓰고 있는데 햇볕이 따가워가지고 롯데리아 측에서 우산을 제공했다라는데 예. 메뉴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어떤 메뉴 어떤 게 같습니까? 어떤 게 네. 있는데 우리가 뭐 시그니처 메뉴라고 볼 수 있는 롯데리아는 불고기 버거, 그렇죠. 새우 버거, 여기에 전주 비빔 라이스 버거. 오히려 그런 게 경쟁을 네, 있을 수 그러니까 있겠다. 어떻게 보면 이제 네. K 컬처, K 문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비빔밥 뭐 네. 굉장히 뭐 외국 사람들이 뭐 환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전주 비빔 라이스 버거. 와, 너무 이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주먹밥 아니에요, 그냥? 아니 그거는 이제 빵으로 번을 하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좀 인기가 있다라고 하네요. 근데 그래서 어느 정도 인기가 있을지는 좀 지속성 있는 걸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이게 한인타운과 아시아 이제 인구 밀집 지역에 만들어졌다라고 하니까 많은 아시아인들 또 고국을 그리워하는 한국 분들 와서 좀 많이 드시고 있는 게 아니겠나 싶습니다. 어떻게 뭐 두 분 다 햄버거는 아까 잠깐 잡담할 때 보니까 두 분 다 좋아하시는 것 같았는데 미국을 대표하는 음식이라면은 햄버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른 음식은 뭐 이렇게 특별히 오리지널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경쟁력 미국에서 우리나라의 롯데리아가 햄버거의 나라 미국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보일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다름이죠. 지금 하는 것들은 미국의 버거들은 예. 그 흔히 말해서 뭐 보면 보통 구워지니까 그 고기 막 엄청 이렇게 두꺼운 거 들어가고 굽기도 하고 바로 직화해서 구워지기도 하고 이제 고기 쪽에 치우쳐 있는데 사실 맛이란 게 꼭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라서 이제 특히나 이제 K-팝이라든지 K 문화 컬처가 굉장히 육성되고 있는 양상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이것에 익숙해지다 보면은 뭐 이런 맛도 있구나라고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국의 주류의 어떤 스타일은 아니고 아까 밥을 넣어서 한다 이런 건 되게 특이한데 근데 아시아권 애들은 오히려 또 먹힐 수도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문화라는 것이 계속 바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적응하고 특히나 예전에는 외국 사람은 비빔밥 같은 거 거의 안 먹었는데 요즘 뭐 진짜 요새 비빔밥 좋아하듯이 이게 스며드는 거라 이게 문화와 이게 잘 따라간다라고 하면은 뭐 적어도 뭐 우리나라 상품으로서 가치는 인정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람마다 취향은 다 다르니까요. 배고프니까 여기까지 이제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의 이정환 교수, IS 경제연구소의 차영수 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